1985년부터 드래프트 로터리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본격적으로 1순위 추첨 확률에 차등을 두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90년 드래프트였습니다. 89-90 시즌 17승 65패를 기록하며 동부 컨퍼런스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리그 27개 팀 기준으로도 꼴찌를 기록한 뉴저지 네츠가 가장 높은 확률인 16.67%의 확률을 갖게 되었고, 순위의 역순에 따라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11개 팀이 추첨 확률을 배정받았는데,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배정받은 확률은 1.52%의 애틀란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3.03%였습니다. 198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7순위로 당시 최연소 선수였던 숀 캠프를 지명하며 이른바 스틸픽에 성공한 시애틀은 89-90 시즌 41승 41패 승률 5할을 기록하며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뒀지만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에 아쉬움을 싣는 행운이 시애틀에게 찾아오는데 3.03%라는 매우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로터리 추첨 결과 뉴저지에 이어 그들은 전체 2순위 지명권을 얻게 되었고, 시애틀은 이어진 1990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오리건 주립대 출신 가드 유망주를 지명하는데 그의 이름은 게리 페이튼이었습니다. 루키 시즌부터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나선 그는 첫 3시즌 동안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4년차 시즌이었던 93-94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올스타급 레벨을 넘어 리그 최정상급 가드로 올라섭니다. 역사상 올해의 수비수상을 거머쥔 최초의 포인트 가드였던 그는 수비력 못지않은 뛰어난 득점력과 어시스트, 리바운드 능력까지 갖췄던 진정한 올라운드형 플레이어였는데, 전성기 시절 기본적으로 평균 20득점 이상과 8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최상급 공격력까지 선보였지만 그의 공격력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페이튼이 보여준 역대급의 수비력 때문입니다. 마치 글러브로 공을 감싸듯 상대를 잡아버린다는 의미로 더 글러브라는 별명을 가졌던 페이튼은 대인 수비와 팀 수비에 모두 뛰어났으며 스틸왕을 차지할 정도로 가로채기 역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90년대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 가운데 한 명이었던 페이튼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소닉붐으로 불리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던 숀 캠프, 그리고 데틀린트 슈램프와 샘 퍼킨스 등으로 구성된 시애틀은 서부 컨퍼런스의 강팀으로 군림하며 90년대 4차례의 디비전 우승과 함께 1996년에는 무려 17년 만에 파이널 진출까지 이루어냅니다. 비록 돌아온 마이클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에게 무릎 꿇으며 우승 달성에는 끝내 실패했지만 파이널에서 페이튼이 보여준 활약은 눈부셨는데, 현역 시절 마이클 조던을 가장 잘 막았던 선수답게 당시 시리즈에서 조던에 의해 팀이 초토화되자 그는 4차전부터 조던의 전담 마크맨으로 나섰고, 남은 경기 조던의 득점을 20득점대 초반대로 묶어버립니다. 96년 파이널을 제외하고 5번의 파이널에서 시리즈 평균 30득점 이상을 4번 기록했던 조던이기에 4차전 이후 그의 득점 기록에서 역설적으로 페이튼의 수비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커리어 동안 올 NBA 퍼스트팀 2회, 디펜시브 퍼스트팀 9회, 올해의 수비수상 1회, 올스타 9회 등 눈부신 업적을 남긴 게리 페이튼의 활약 덕분에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70년대 이후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고, 그 시작은 3.03%의 확률이 기적으로 바뀌었던 1990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1987년) 창단 이래 하위권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신생팀 샬럿 호네츠는 199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 픽에 행운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선택은 네바다 대학 출신 빅맨 레리 존슨이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평균 19.2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초로 신인왕까지 차지한 존슨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창단 이래 첫 정규 시즌 30승을 돌파하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샬럿은 비록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덕분에 하위 11개 팀을 대상으로 하는 드래프트 로터리에 참가할 수 있었고, 특히 1992년 드래프트에서 대형 신인들이 대거 참가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그들의 기대는 커져만 갔습니다. 11개 팀 가운데 8번째인 6.06%라는 낮은 확률이었지만 행운의 여신은 샬럿의 편이었고, 전체 2번 픽을 얻게 된 그들은 빅이스트 컨퍼런스 올해의 선수, 올해의 수비수, 토너먼트 MVP를 모두 독차지한 조지타운 대학 출신 엘리트 빅맨 알론조 모닝을 지명합니다.
빅맨으로서는 작은 키인 206cm라는 언더사이즈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루키 시즌부터 평균 21득점, 10.3 리바운드, 3.4블록을 기록하며 올루키 퍼스트팀에 선정되는 등 괴물같은 모습을 선보인 모닝은 곧바로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잡았고 레리 존슨, 먹시 보그스, 델 커리로 구성된 기존 멤버에 모닝까지 합류한 샬럿은 프랜차이즈 사상 첫 위닝 시즌을 만들어내며 창단 5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이루어냅니다. 그들은 보스턴 셀틱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 4차전에서 터진 모닝의 극적인 버저비터에 힘입어 아직까지도 구단 최고 성적으로 남아있는 컨퍼런스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도 알론조 모닝은 리그 정상급 빅맨의 상징인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꾸준하게 기록하며 올스타급 레벨 빅맨으로 성장하였고 골밑에서 보여준 그의 꾸준한 퍼포먼스로 인해 만년 하위팀이었던 샬럿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팀으로 변모했는데 특히 94-95 시즌에는 프랜차이즈 첫 50승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모닝의 활약에 샬럿 역시 홈구장 앞에 그의 동상까지 세워주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모닝과 샬럿의 동행은 둘의 생각보다 빠르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3년차 시즌을 마치고 샬럿과의 재계약 협상에 나선 모닝은 레리 존슨에게 대형 계약을 안겨준 것과 달리 구단이 자신과의 재계약 협상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자 공식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존슨과 모닝이 격렬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샬럿이 존슨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모닝은 95-96 시즌을 불과 하루 앞두고 트레이드를 통해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하고 맙니다. 비록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샬럿에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활약했지만 6.06%의 확률이 가져다준 행운으로 인해 패배에 익숙했던 샬럿은 플레이오프 무대를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구단 최고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은) 충격과 화장을 안겨다준 로터리 추첨 결과로 인해 NBA 드래프트 로터리의 역사를 바꿔버린 해로 기록되고 있는데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창단 4년차를 맞이한 올랜도 매직이었습니다. 1년 전 열린 1992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졌던 올랜도 매직은 주저없이 루이지애나 주립대 출신 센터 샤킬 오닐을 선택하였고 루키 시즌 23.4득점, 13.9리바운드, 3.5블록이라는 괴물같은 기록을 작성하며 올스타전 주전 선발과 함께 신인왕까지 거머쥔 오닐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힘입어 직전 시즌 21승을 올렸던 올랜도는 무려 41승 41패 시즌 성적을 기록, 구단 역사상 첫 5할 성적을 달성합니다. 2배에 가까운 성적 향상 탓에 1993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에 참가한 하위 11개 팀 가운데 올랜도는 하지만 가장 낮은 1.52%의 확률을 받게 되는데요. 즉 66개의 추첨공 가운데 올랜도에 배정된 공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로터리 추첨 결과 단 1개의 공이 1순위 지명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게 올랜도는 2년 연속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차지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1.52%의 확률로 1순위 지명권을 얻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자 로터리 시스템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 같은 기적을 방지하기 위해 NBA 사무국은 1994년부터 리그 최하위 팀의 1순위 지명권 획득 확률을 16.67%에서 25%까지 크게 향상시켰고 이는 2019년 재조정되기까지 무려 25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조정된 이후에도 로터리의 기적은 계속되었지만 말이죠. 한편 기적의 1순위 지명권을 얻게 된 올랜도 매직은 1993년 드래프트에서 타임아웃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유명해졌지만 미시건 대학교를 2년 연속 NCAA 파이널에 진출시키며 전미 최고의 빅맨으로 평가받던 크리스 웨버를 지명하였고 올랜도는 샤킬 오닐, 크리스 웨버라는 젊고 유망한 괴물 트윈타워 탄생에 흥분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크리스 웨버를 눈여겨보고 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돈 넬슨 감독. 평소 웨버의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높이 산 그는 자신들이 지명한 1라운드 3순위 지명 선수와 3장의 1라운드 지명권까지 포함된 딜을 통해 웨버를 데려오기 위한 트레이드에 나섰고 올랜도가 골든스테이트의 제안에 응하게 되면서 NBA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트레이드 발표가 데이비드 스턴 총재에 의해 발표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report a trade.
Orlando has traded the draft rights to Chris Webber to Golden State in exchange for the draft rights to Anthony Hardaway and 3 future first-round draft picks. 트레이드를 통해 올랜도에 합류한 앤서니 하더웨이, 속칭 페니 하더웨이는 이후 매직 존슨을 연상케 하는 포스터 플레이뿐만 아니라 페이스업, 인사이드 돌파를 통한 마무리 능력, 경기 막판 승부를 결정짓는 클러치 득점력까지 갖췄으면서도 넓은 시야와 뛰어난 패싱 스킬을 통해 샤키로닐과 환상적인 호흡까지 보여주며 올랜도를 1995년 파이널까지 진출시키는 등 눈부신 업적을 남겼는데요. 특히 잘생긴 외모와 함께 신장 201cm, 체중 88kg의 마른 몸매, 만능에 가까운 플레이 스타일과 특유의 다재다능함으로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한 그는 1993년 파이널을 끝으로 잠정 은퇴를 선언한 조던의 빈자리를 채우며 단순히 구단을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이자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비록 영혼의 파트너 오닐의 이적 이후 계속된 부상과 그로 인한 폼 저하로 인해 전성기를 빠르게 마감하였지만 데뷔 4시즌 만에 올 NBA 퍼스트팀 2회, 서드팀 1회에 선정되는 등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리그 최고 스타 반열에 오르며 올랜도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팬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던 페니 하더웨이의 센세이셔널한 활약은 1993년 로터리 추첨 부스한 66개 공 가운데 있었던 단 한 개의 공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드래프트는 NBA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흉작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해당 드래프트를 통해 2명의 올스타와 1명의 올해의 식스맨상 수상자만 배출되었을 뿐 대부분의 선수들은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커리어를 끝마쳤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드래프트 풀 속에서도 뜻밖의 행운으로 올스타 선수를 얻은 팀이 있었으니 바로 뉴저지 네츠였습니다. 99-00 시즌 스테판 마버리, 키스 벤 혼, 캐리 키틀스 등이 주축이 된 뉴저지는 선수들의 연쇄 부상과 코칭 스태프의 지도력 문제가 대두되며 혼란의 시기를 겪었고 결국 시즌 성적 31승 51패를 기록,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채 시즌을 마감합니다. 동부 컨퍼런스 12위, 리그 전체로는 7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탓에 단 4.4%에 불과한 추첨 확률을 갖고 로터리 추첨에 나선 뉴저지 네츠. 그러나 추첨 결과 이변이 속출했는데 가장 높은 1순위 추첨 확률을 갖고 있던 LA 클리퍼스, 시카고 불스, 올랜도 매직이 나란히 3, 4, 5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뉴저지가 4.4%의 확률을 뚫고 1순위 지명권을 차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1984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마이클 조던을 그리고 208순위로 전설적인 육상 스타 칼 루이스를 지명한 것으로 유명한 당시 뉴저지 네츠 신임 단장이었던 로드소는 천금 같은 1순위 픽을 팀의 약점인 프론트코트 보강에 쓰기로 결정했고 그가 주목한 선수는 바로 신시내티 대학 출신 파워포워드 캐년 마틴이었습니다. 평균 60%에 가까운 높은 필드골 성공률과 함께 찰스 바클리가 연상되는 터프함과 리바운드 능력까지 갖췄던 마틴의 활약상은 파워포워드 포지션이 절실했던 뉴저지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었고 그렇게 2000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뉴저지는 캐년 마틴을 지명합니다. 데뷔 시즌부터 주전 파워포워드로 낙점받으며 평균 12득점, 7.4 리바운드를 기록, 신인왕 투표 2위에 오른 캐년 마틴은 2004년 덴버로 이적하기 전까지 4시즌 동안 뉴저지에서 활약했는데 대학 시절과 달리 저조한 슛 성공률을 보이며 뚜렷한 약점 또한 노출했지만 평균 2자릿수 득점과 8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책임질 수 있는 올스타급 포워드로서 팀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물론 파워풀한 덩크 실력으로 보는 맛까지 팬들에게 선사한 선수였는데요. 특히 선수 구성에 있어 골밑이 약점이었던 뉴저지 사정상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활력을 불어넣어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수비력까지 보여준 그의 존재감은 큰 힘이 되었고 마틴의 활약과 함께 트레이드를 통해 제이슨 키드, 리차드 제퍼슨 등을 영입한 뉴저지는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합니다. 비록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라는 벽에 막혀 끝내 우승 달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하는 등 2000년대 초반
동부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암울한 역사만 가득했던 뉴저지 네츠가 프랜차이즈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데에는 최악의 드래프트 속에서도 흙 속의 진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 4.4%의 확률이 만들어낸 기적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선수인 하킴 올라주원을 앞세워 9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휴스턴 로켓츠는 98-99 시즌을 앞두고 결성된 슈퍼팀이 올드 슈퍼팀으로 판명난 뒤 암흑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01-02 시즌을 앞두고 올라주원이 토론토로 이적하게 되면서 포스트 올라주원 시대를 맞이한 휴스턴의 성적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도는 수준이었고, 스티브 프랜시스, 커티너 모블리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28승 54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암흑기가 계속될수록 드림 쉐이크로 리그를 지배했던 그 시절을 휴스턴 팬들은 더욱더 그리워하였고, 그들에게는 올라주원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스타, 그리고 빅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그들에게 배정된 로터리 추첨 확률은 8.9%. 1순위 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로터리 추첨 결과 예상치 못한 행운이 휴스턴에게 찾아왔고, 시카고, 골든스테이트, 멤피스, 덴버 등 자신들보다 높은 확률을 갖고 있던 팀들을 제치고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게 됩니다. 이어진 2002년 드래프트에서 포스트 하킴 올라주원 시대를 이끌어줄 새로운 빅맨을 찾아야만 했던 휴스턴 로켓츠의 시선은 NCAA도 유럽 리그도 아닌 중국을 향했고, 그렇게 NBA 역사상 최초이자 아마도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는 아시아 출신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 선수가 탄생합니다. 야오밍의 NBA 무대 입성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 아시아 선수들의 NBA 도전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야오밍처럼 단순히 드래프트 상위 픽을 넘어 전체 1순위로 지명된 경우는 전무했기에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못지않게 부정적인 평가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는 사람들 역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오밍은 단순히 자신이 큰 신장만 가진 선수가 아닌 NBA 레벨에 걸맞는 실력을 보유한 선수임을 코트에서 증명하며 자신에 대한, 그리고 동양인 선수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단번에 지워버립니다. 데뷔 시즌부터 휴스턴의 주축 선수로 활약하며 빠르게 리그 적응을 마친 야오밍은 샤킬 오닐, 팀 덩컨, 크리스 웨버 등 당시 NBA를 상징하는 빅맨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는데요. 05-06 시즌부터는 3시즌 연속 평균 22득점 이상을 올리며 리그 정상급 센터 반열에 올라선 야오밍의 최대 장점은 229cm에 달하는 신장으로 대표되는 우월한 신체였지만 단지 그것만이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야오밍은 큰 신장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가진 선수였는데 NBA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신장 대비 좋은 운동 능력을 통해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보였고, 센터에게 필요한 모든 공격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전성기 시절 그가 림 근처에서 볼을 잡을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마른 몸을 가졌지만 괴물 같은 피지컬의 NBA 센터들을 상대할 수 있는 파워 역시 보유하고 있던 야오밍은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슈팅 터치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미드레인지 능력과 커리어 통산 83.3%라는 웬만한 가르들보다도 높은 자유투 성공률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잦은 부상으로 인해 NBA에서 활약한 기간이 짧다는 점인데, 중국 리그보다 훨씬 많은 NBA의 경기 스케줄은 큰 체력 소모를 가져왔고, 비시즌 동안 중국 국가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는 일도 잦았기에 충분한 휴식 역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센터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상대 선수들의 거친 파울도 많이 당해야 했던 야오밍은 끝내 계속된 부상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의 나이 당시 30세에 불과했던 2011년 선수생활 은퇴를 선언합니다. 비록 9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활약했지만 오직 휴스턴에서만 통산 486경기에 출전하며 커리어 평균 19득점, 9.2 리바운드를 기록한 그는 올 NBA 세컨드팀 2회, 서드팀 3회 및 올스타 9회에 선정되는 등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부상 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 그는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센터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야오밍의 은퇴식에서 그를 향해 헌사한 샤키로닐의 말처럼 2002년 휴스턴에게 찾아온 8.9%의 행운은 하킴 올라주언 이후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리그 정상급 빅맨을 선물해 주었고 NBA 역사에서 아시아 선수가 다시는 뛰어넘기 어려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업적을 남긴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를 탄생시켰습니다.